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당대표 경선 후보 등록 마지막 날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박 의원이 이낙연 의원과 김부겸 전 의원의 도전장을 내므로써 당권 경쟁은 이렇게 3파전으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네, 현재 당의 모습은 한장이 있지 않고 국민과 과감하게 교감하지 못하며 국민을 믿고 과감하게 행동으로 약속지도 못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당을 혁신하겠습니다. 세월호 변호사로 이름을 알린 박주민 최고위원은 재선의 40대로 이낙연, 김부겸 두 후보에 비하면 정치 경력이 길지 않다는 평가를 받는 건 사실입니다. 다만 박 최고위원은 대표적인 친문 인사로 실제 지난 2018년 최고위원 선거 때도 압도적인 득표율로 당선된 저력이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이번 친문 표심도 끌어모을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는데요. 박 최고위원의 도전이 불러일으킬 나비 효과는 어느 정도일까요? 오늘 김성환, 최수영 두 시사평론가와 함께 전망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민주당 전당대회 이야기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문, 당권파로 분류되는 박주민 최고위원 후보 등록 마지막 날 후보 등록을 하면서 이제 3파전으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좀 사실 박주민 최고위원이 이렇게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할 거라는 것 예상하셨나요? 글쎄 아마 저는 예상을 못했습니다. 어제부터 얘기가 좀 들리기 시작하더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당에서 초재선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밀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선수가 높은 의원들은 걱정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아니 지금 나갈 때 아니다. 나가봐야 사실은 좀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또 얘기했다고 하는데요. 일단 뭐 박주민 최고위원이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하면서 얘기했던 것처럼 국민의 민심을 좀 당이 잘 못 읽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지금 받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젠더 감수성이 떨어진다거나 아니면 부동산 문제에 있어서 민감도나 이런 것들도 좀 너무 뒤처진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민심을 좀 박주민 최고위원이 뭔가 끌어오는 역할을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젊은 층 지지율이라든가 특히 30대 여성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전당대회 활력을 좀 불어넣는 역할도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젊은 층이 당에 기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관심을 모으는 작업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여러모로 민주당 입장에서는 전당대회가 좀 흥미로워질 것 같아서 나쁘지 않은 선택이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선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재선 의원이 이렇게 당대표에 출마하는 적이 있었습니까? 재선 의원은 사실 도전하기가 좀 쉽지 않죠. 그만큼 당내 기반이 좀 약하기도 하고요. 또 뭐 당에서는 선수 높은 의원들이 너무 어리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사실 했다 그래요. 제가 박주민 의원하고 어제 인터뷰도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어린 나이는 아니거든요. 48인데요. 그러니까 외국 같으면은 40대 이미 뭐 대통령이 되기도 하고 그런 나이니까 뭐 단순히 선수가 좀 낫다고 하는 그런 차원으로 볼 게 아니라 당을 앞으로도 어떻게 전환시켜 나갈 것이냐. 시대 전환이라고 하는 표현도 어제 사용했지만 그런 측면에 있어서 이 박주민식 뭔가 정치를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것 같아서 저는 좀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 저도 어저께 그 기자회견을 보면서 전환이라는 단어에 주목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핵심 메시지로 전환을 꺼내들었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저는 아마 두 가지 요인이 있었던 걸로 봐요. 첫째는 지금 사실 두 분의 그러니까 이낙연 후보와 김부겸 후보가 지금 맞서면서 관심도가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두 분의 이제 말하자면은 약간 뭐랄까 이게 이 어떤 논쟁적 이슈가 사라진 상태에서 지금 어떤 전대기 때문에 좀 그런 데 대한 관심이 적었었고 최근 또 박원순 전 시장의 그런 어떤 불미스러운 여러 가지 등등 해서 지금 사실 흥행에 대한 기대감들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박주민 의원의 참여는 일종의 정치적 매기 효과가 좀 돼가지고 안에 좀 경쟁을 촉발시킬 수 있다라는 생각이 또 아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자체 전대가 좀 국민적 시선을 끄는 과정으로 가는데 중요한 건 이제 이 아까 전환이라 말씀드린 것은 결국 선명성 경쟁이란 화두를 던진 거거든요.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 이제 남은 집권 2년 동안 그러면 당대표의 역할이 무엇이냐라는 이제 화두를 아주 굉장히 중요한 화두를 던진 거죠. 그렇다면 이낙연 후보는 대선으로 가는 디딤돌이지만 이제 김부겸 후보는 나는 당을 안정적 관리를 하겠다. 과연 이것만이 맞느냐는 일종의 당의 정체성에도 논쟁을 던진 거죠. 그래서 초재선 그룹들이 굉장히 여기에 호응을 했다고 하는데 저는 어쨌든 우리 지금 박주민 의원이 참여를 해가지고 굉장히 좀 흥미로운 요소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전대가 앞으로 좀 8월 한 달 동안 끌고 가는 동력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대표적인 신문 인사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 대표 시절에 직접 영입한 네. 인사이기도 한 만큼 대표적인 친문 인사고 실제로 최고위원 선거에서도 유일하게 20% 이상을 득표를 하면서 1위로 최고위원이 되지 않았습니까? 초선임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친문 표심이 과연 그러면 어디로 갈 것인가? 그러면 그 말은 즉 두 후보, 그러니까 김부겸, 이낙연 두 후보 간의 둘 중에서 누가 더 이 박주민 의원의 등판에 더 긴장을 할 것인가? 어떻게 좀 예상을 하십니까? 글쎄요, 이건 또 보는 관점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어느 후보가 좀 유리하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뭐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잘 마무리하느냐, 그래야지 또 차기 대권을 또 잡을 수 있을 가능성, 정권을 재창출할 가능성하고 그게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권에 있어서 지금 권리당원들이 이번에 굉장히 큰 표심을 차지하고 대의원 표심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국민의 표심이 한 10%도 안 되는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권리당원들이 어떻게 표심을 보여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선거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런 면에서 지난번에 이제 2018년 전당대회 때 그때 21%의 득표를 했거든요. 8명의 최고위원 중에서 유일하게 20%를 좀 넘은 후보가 되고요. 그리고 뭐 이른바 친문이다 이런 측면이라기보다는 당의 정체성을 어떻게 유지해 나갈 것인가에 관한 측면에서 일정하게 진보성을 담보한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당이 새롭게 혁신하고 변화하는 모습을 기대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이제 당심이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득표율이 그렇게 낮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낙연, 김부겸 두 후보한테 어떻게 작용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사실 어느 쪽, 양쪽 후보가 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양쪽 후보 중에 어느 한쪽 후보가 친문일 가능성이 있다. 아니면 친문으로 분류되는 후보라고 하면은 얘기가 좀 달라질 거예요. 그러면 한쪽 표를 빼앗아 온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그럴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낙연 후보의 입장에서 호남이라고 하는 지역적 기반성과 그리고 당에 있어서 권리당원이 많이 호남에 포진하고 있다. 이런 면에 있어서의 경쟁이나 이런 다툼이 있을 것 같고요. 김부겸 후보의 입장에서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유리해 보이긴 하지만 오히려 김부겸 후보를 더 위협할 가능성도 거꾸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부겸 후보가 그만큼 존재감을 보이지 않을 경우에 박주민 의원이 오히려 존재감을 보여주면서 박주민 의원 쪽으로 표가 쏠리면 2위 후보의 표가 오히려 갈리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어느 후보가 유리하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이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이재명 경기지사 그 재판 결과 이후에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전당대회에도 조금씩 좀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최근에 이재명 지사가 발언을 한 내용 중에 하나가 그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에 대해서 무공천 원칙을 지켜야 한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당 내에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걸 논의할 때이냐. 이낙연 의원이 또 이런 표현을 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잡음이라고 표현하는 게 적절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당내에 서로 다른 이견들이 나오는 게 지금 이 시점에 적절하다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이 후폭풍을 모르고 했을까요? 당연히 알았죠. 당연히 이 논쟁적 이슈를 던지는 순간 당이 그야말로 재보궐선거를 둘러싼 블랙홀로 갈 수도 있다는 것도 알고 이것이 각 지금 대선 주자들 혹은 당권 주자들이 입장 표명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으로 몰아간다는 거 다 알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던진 이유는 뭐냐?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지사는 선명성 경쟁에 대해서 살아남지 못하면 자기의 자산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그렇다면 본인이 끊임없이 요즘 뭐 유행하는 연예계 1일 1강이라고 하듯이 아마 1일 1, 이슈를 던지면서 계속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낙연 후보가 이제까지 사실상 메시지 관리를 굉장히 모호하게 했어요. 뭐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맞다는 것도 아니고 틀리다는 것도 아니다는 화법으로 일관해 왔는데 최근 들어서 바뀌었어요. 바뀌어가지고 이제 바로 그 사안이 왜 당을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드냐는 식의 연말에 하면 될 일을 왜 이렇게 빨리 하느냐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당이 어쩌면 좀 더 빠른 속도로 이제 당권이라는 어떤 이 투쟁을 둘러싼 과정을 통해서 대선으로 급속해 갈 수가 있다. 그러니까 대선 주자들이 지금 당권 후보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부동산 이슈에도 한 목소리를 다 내잖아요. 아까 각각의 다른 의견을 내더라도 꼭 여기 의견을 내는 이유는 이재명 지사가 이렇게 선도적 이슈로 이른바 선도마 역할을 하게 되면은 안 따라갈 수가 없는 건데 이낙연 후보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게 부담스러울 수 있죠. 그러니까 조금 속도 조절하자는 뜻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는 이미 이것은 스타트를 끄는 말입니다. 제가 보기에 이제 레이스만 남았지 속도 조절 참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근데 말씀하세요. 제가 생각할 때는 속도 조절할 거예요. 누가 이재명 지사가 지사가요? 속도 조절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해찬 대표도 말하지 말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이재명 지사가 누구보다 잘 알 것 같고요. 그러니까 현재로서 이재명 지사가 너무 빨리 대권 레이스에 불을 붙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선. 현재 전당대회 관심도 끌어갈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할 뿐더러 이렇게 빨리 조기에 대권 레이스에 불을 붙여버리면 당대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어져요. 그러면 내년 재보선에 있어서 이재명 지사가 사실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도 당연히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는 오히려 정책적인 측면에서 선면성 경쟁으로 나가고 오늘도 뭐 이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경기도가 오히려 임대 아파트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정책들을 또 내놓은 게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던데요. 이런 것처럼 정책적인 측면에서 이재명의 역할이나 아니면 능력들을 보여주는 방향으로 가고 당 문제에 있어서는 당분간은 좀 발언을 자제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동의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기본적으로 동의하면서 하나는 이낙연 후보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정치적으로 보완제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초대 총리를 한 데다가 이 정권의 어떤 그 부침 혹은 지지도와 같이 궤를 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재명 지사는 대체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흥미로운 지점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재명 지사는 앞으로 본인 대체제에서의 효과 누리기 위해서 이슈도 던지지만 또 친문 진영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김성환 평론가 표현하신 것처럼 아마 속도 조절 가능성도 있는데 제가 보기엔 이걸 이제 제어할 마땅한 이제 다음 당대표가 누구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지만 이 마땅한 제어 수단이 없어 보이는 게 제가 지금 그런 느낌으로 드리는 문제는 말씀입니다. 이제 이낙연 후보가 어떻게 대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에요. 사실 이재명 지사가 자꾸 화두를 던지면 이낙연 후보가 그걸 따라가면서 뭔가 대응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묘한 구도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국민들께서 이재명 지사가 이번에 당대표 선거 출마하나 헷갈려 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에는 김부겸 후보나 박주민 후보하고 싸워야 되기도 하지만 이재명 후보하고도 싸워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으로 싸우는 이런 싸움은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버리면 이낙연 후보의 어떤 입지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어서도 당에서도 사실 후보들이 전부 선명성 경쟁을 해주면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나중에 대권 레이스까지 가줘야지 완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또 당의 역할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너무 일찍 붙어버리면은 그 과정에서 양쪽에 상처를 받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런 면에 있어서 좀 적당한 거리감을 이재명 지사는 좀 유지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성명성은 좀 유지를 하려고 할 것 같기는 한데 또 김 평론가님 말씀 들어보면 어느 정도의 대권 레이스를 지금 불붙여서는 당에도 크게 득이 되는 게 없기 때문에 그 강도의 조절은 좀 해나갈 것 같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그린벨트 보존 쪽으로 가닥이 잡힌 공급 문제에 있어서 그린벨트 이외에 대안으로 제시됐던 태릉 골프장 이 부분 역시도 그린벨트라는 사실이 뒤늦게 좀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발표를 하기 전에 청와대에서 이걸 확인을 하지 않고 발표를 했을까요? 그러니까 충분히 좀 알았을 것 같은데. 그거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미 뭐 국방부의 입장을 다 확인한 과정이고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국방부 장관하고 또 만난다 이런 얘기까지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다른 곳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산림이 있는 곳이나 이런 곳을 숲이 있는 곳을 얘기하는데 그 그린벨트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골프장이 들어서 있잖아요. 골프장에 숲이 뭐 많이 조성돼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아마 그린벨트를 보존하겠다고 하지만 그래도 그 골프장을 군 골프장으로서 개발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좀 예외로 두고 아마 검토했던 거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예. 근데 이게 이제 어느 정도 효과를 낼 것이냐? 이거는 벌써 이제 그 지역 주변이 태릉 주변 지역이 들썩들썩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걸 어떻게 그러면은 집값을 오히려 띄우는 방법이 아니라 주거 안정을 위해서 공급을 하더라도 집값을 안정화시키는 거꾸로 방향이 가는 이런 방향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다양한 고민과 검토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보기에 아마 그러니까 절충점을 찾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모르지 않죠. 근데 이게 뭐 그린벨트라는 거 다 알았고 서울시가 일단 반대했고 그다음에 이거 푸는 것은 국토부 소관이에요. 그런데 청와대가 한 것은 사실 서울시에 있는 그린벨트 전체 풀어도요. 자료를 보니까 5만 채 이상 공급이 안 된답니다. 근데 서울 지역에만
청약으로 신청한 사람이 599만 명이에요. 이건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거는 이건 정책으로 내놓을 수 없는데 반발도 있고, 다만 그러나 이게 군 시설인데다가 국방부가 또 이걸 허락해 주면 되고 국토부가 풀면 되니까, 그래서 아마 그러면 절충점을 찾은 것 같아요. 저 그런 청와대 입장에 고육지책 같은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중요한 건 청와대가 이제 그 그린벨트 논란을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서 정리를 해주셨다는 게 저는 굉장히 그나마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인 게, 이 논란이 끝이 없이 갈 경우에는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라든가 안정성 문제에 대해서 아주 심한 문제 제기가 나왔을 거기 때문에 그나마 대통령께서 정리하면서 이 정도 부분에서 태릉 골프장 정도로 정리된 게, 저는 이 정부 그래도 좀 위기관리 능력을 좀 보여준 게 아닌가 싶어요. 예. 그 민주당이 들고 나온 행정수도 이전 논의에 대한 의견도 좀 궁금합니다. 김태년 원내대표가 행정수도 완성 특위 구성까지 제안을 한 상황인데, 일단 뭐 당장 개헌을 추진하겠다라는 의지라기보다는 법 개정을 통해서 헌재의 심판을 좀 다시 한번 받아보겠다, 그런 게 민주당의 현재 입장인 것 같거든요. 근데 2004년에 한번 위헌 판결이 난 것이 지금 한 16년 정도 지난 이 시점에 판결이 좀 다시 바뀔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글쎄요, 지금 이거를 그 헌법 개정 사안으로 바라볼 것이냐, 아니면 법률을 개정하는 차원으로 바라볼 것이냐, 시각에 따라 좀 갈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헌재가 결정을 할 때도 이건 관습헌법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 헌법에 명문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관습으로 오랫동안 조선시대부터 서울이 수도라고 하는 게 다 인식이 되어 왔다고 하는 점들을 얘기를 했던 것이기 때문에 관습이 바뀌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국민의 인식이 바뀌면은 또 거기에 따라서 바꿀 수 있는 거니까, 이걸 굳이 헌법을 개정해야 되는 것이냐, 그럼 법률안을 개정해도 되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인식도 같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은 행정수도 이전 문제가 좀 더 탄력을 받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노무현 정부의 수건 사업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인식이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역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완성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좀 책임감 같은 것들을 좀 가지고 있는 측면이 있어 보이고요. 둘째로는 이전에 이미 이제 여러 공공기관들이 지방 이전되고 혁신도시를 만들어 왔지만 반쪽짜리 혁신도시라고 하는 얘기들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냥 주말에는 사람들이 아무도 안 사는 뭐 이런 도시처럼 돼버렸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완성을 못하는 단계에 와서 반쪽으로 끝나버리면은 그냥 지역 균형 발전도 안 되고 지방 분권도 안 되는 어정쩡한 상태가 돼버리니까, 뭐 물론 부동산 정책도 하나의 축으로 작용할 수 있는 측면도 있기는 하지만, 그런 측면에 있어서 오히려 지역을 균형 발전하겠다, 이런 측면에서 그 공공기관 이전이 좀 덜 된 곳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직도 꽤 있거든요. 그런 기관들을 나머지 모두 이전시키고, 그러니까 그 지금 국회가 옮겨가는 것도 국회, 청와대 그리고 사법부 전체가 옮겨가는 방식이 아니더라도 일정하게 절충점을 찾게 된다고 하면 지역의 자족기능을 가지고 있는 도시로만 발전시킬 수 있다면 아직도 가능성이 남아 있다.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헌재 판결도 좀 달라질 가능성도 열려 있다라고 네. 보신다는 입장이신 거네요. 저는 이 굉장히 제안이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내리면 타당할 수 있는 제안입니다. 그런데 저는 시기와 지금 방법을 제가 한번 지적 안 할 수가 없는 게 왜 이때입니까? 사실은 이런 논의라면 부동산 대책이 나올 때 나오는 게 아니라, 이거는 국가 대개조 프로젝트라든가 어떤 정권 초반에 우리가 이런 로드맵을 갖고 하겠다라는 청사진을 놓고 이 얘기를 꺼냈어야 국민들도 동의할 수 있고 정치권도 여기에 호응할 수가 있는데, 굉장히 좀 뜬금없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돌발적이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 헌재 판결 혹은 특별법 다 가능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헌재가 위헌 다시 그러니까 합헌을 해주면 되는 거고, 국회가 특별법 만들면 되는데, 헌재 기본적으로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600년 동안 관습법이라고 헌재가 16년 전에 했는데, 갑자기 16년이 지나서 이게 이제 관습법이 아닙니다라고 말을 바꾸는 게 진보 진영으로 아무리 대법관들이 많이 헌법재판관들이 하셨다고 해도, 저는 제가 보기에 이것 또한 명분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좀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 국회가 특별법을 만들어 가는 것보다 가장 빠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야당이 동의를 해줘야 돼요. 정치적 동의를 해줘야 돼요. 뭐 법률적인 거야 3분의 2니까 가능하겠지만, 그런데 이것이 지금 이런 상황에서 과연 가능할 것이냐. 그래서 오히려 많은 정의당조차도 어떤 이게 다른 뭐 이게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선거용 아니냐, 뭐 국면 전환용 아니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제가 보기에 이런 논쟁은 지난 16년 사이에 어떤 우리 공공기관 이전이라든가 세종시 건설이라든가 여기에 대한 공과를 면밀히 검토한 다음에 대책을 내놓고 정치권이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개헌이라든가 국민적 동의의 과정을 거치는 게 저는 그게 온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 논쟁이 시작되면은 그때부터 시끄러운 이슈잖아요. 그 이명박 정부 지나면서 박근혜 정부까지도 계속 연결되면서 논란이 많았던 사안이기 때문에 이건 이렇게 갑시다라고 하는 얘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이미 논란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논란을 벌여가면서 토론하고 그림을 만들어가면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거꾸로 얘기하면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난 다음에 지금 행정수도 이전까지 가지는 않더라도 기존에 원래 계획했던 공공기관 이전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지방 분권 많이 강조했잖아요. 제2국무회의 하겠다. 그리고 지방대 중앙의 어떤 그 예산 비율도 7대3까지 조절하겠다. 8대2에서. 이렇게까지도 얘기해왔었거든요. 그렇다면 기존의 혁신도시로 내려가지 않았던 공공기업들 더 내려보낸다거나 그리고 또 아까 자족기능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역이 지금 거의 뭐 사멸할 단계까지 왔다.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지역을 다시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그림들을 구상했어야 한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저는 뭐 충분히 비판받을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논쟁하고 그림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뭐 아직 이거는 그림이 안 나왔으니까 아무것도 얘기할 수 없다는 것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예, 토론해가는 과정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00%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임기 2년 남은 정부잖아요. 그러니까 조급증을 버려야 된다고 저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반드시 여기 안에서 뭘 처리해야 되겠다. 이거 생각하면 안 되죠. 그래서 만일 충청권 표심을 의식해서 지방선거나 대선, 재보궐선거 이거 하겠다. 그런 생각을 버리고 가야 된다는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지방 균형 발전의 측면에서 놓고 보면은 뭐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 그다음에 지방자치법 개정이라든가 정말 실질적으로 손볼 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을 병행하면서 국민적인 토론이나 정치권의 어떤 합의를 거치는 과정이 그야말로 이것이 100년 국가의 100년 대계로 가는 길이지 여기에 정치적인 의도나 물론 정당이 정치적인 의도가 없을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그게 앞설 경우에는 이 후과와 후폭풍은 온전히 국민과 나라가 짊어져야 한다는 걸 명심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통합당도 정의당도 행정수도 이전 논의 필요성에는 공감을 하고 있지만 현재 뭐 진정성에 대한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두 분 역시도 이 부분에 있어서 진정성에 대한 의심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로드맵, 좀 많은 논의가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제 조호영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는데 여기에서 부동산 관련된 해법을 제시를 했던 그 부분이 재개발, 재건축 완화 카드였습니다. 이런 방법을 제시한 부분에 있어서 이게 해법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내놓은 22번의 대책이라는 것이 이제 사실상 시장에서 외면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 시장에 국가가 너무 과도하게 개입했다. 관이 너무 민의 영역에 개입했다라는 게 이제 어떤 그 부동산 대책이 효과를 못 낸 거라면은 그렇다면 재개발, 재건축 혹은 용적률 높여서 초과이익 환수하고 이런 것들은 사실 민간 영역이거든요. 그 민간에 좀 자율성을 주자라고 하는 게 아마 주호영 원내대표의 부동산 대책의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놓고 보면은 뭔가 부동산 정부의 정책을 비난했다기보다는 야당으로서 대안을 냈다는 쪽에 방점을 찍혀야 하지 않느냐. 다만 주호영 대표의 이야기는 그러니까 민간이 주도하고 거기다 초과이익은 국가가 환수하되 어찌되었든 시장의 어떤 욕망이라든가 이런 점들을 감안한 정책들을 펴는 게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지적으로 봤습니다. 예, 대안을 제시했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는데 민주당은 대안이 없었다라고 어제 또 얘기를 하던데요. 재개발, 재건축을 가지고 지금 이 부동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한 20억짜리 아파트들 다 지어주는 거나 다름이 없는 이런 방식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 같았으면 그냥 풀어놓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과거 박근혜 이명박 정부, 오히려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부동산 규제 3법이라고 하는 거 다 풀어버렸잖아요. 그 후과를 문재인 정부가 지금 맡고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은 그때그때 나타나는 문제에 대처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이제 뭐 이른바 땜지식이라고 얘기하지만 부동산 정책만큼 그때그때 그 정책들을 바꿔가야 될 필요가 있는 정책들이 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짓기 시작하면 어차피 5년 가까이 걸리는 이런 이제 그 과정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 정부 시절에 도심 재개발 안 한다고 해가지고 그 재개발 안 한 게 지금 후과를 맡고 있는 상황인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재개발 재건축을 푼다고 하는 거 문재인 정부도 풀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칫 이걸 예를 들어서 고밀도 개발이라든가 이런 방식으로 개발을 했을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집값을 오히려 끌어올릴 수 있는 부작용이 크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저는 시장에 관이 개입해가지고 문제가 됐다기보다는
오히려 관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때그때마다 너무 개입하는 모습들을 보였기 때문이고 차라리 710 대책처럼 모든 부동산 대책에 있어서 투기는 일절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될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이익도 다 환수하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의지를 조금 더 빨리 보여주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런 큰 원칙을 아예 그려놓고 난 다음에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거기에 맞춰가는 방법으로 갔었어야 하는데 그런 강력한 메시지를 좀 늦게 줬기 때문에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 지금 11시에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피해자 측의 2차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습니다. 지금 화면 보시면 2차 기자회견이 예정된 장소입니다. 11시에 회견이 있을 예정인데 9일 만입니다. 사실 첫 입장 표명과 추가 폭로를 한 지 9일 만에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는 건데 그 사이에 경찰 TF 구성도 있었고 수사도 일정 부분 진행이 됐고요. 경찰 측의 입장 변화도 미묘하게 있긴 했습니다. 오늘 어떤 내용이 좀 발표될 거라고 보십니까? 어제 김철현 변호사가 미리 예고를 좀 일부는 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기밀 누출이라고 얘기하는 부분, 그러니까 고소 사실을 미리 서울시 쪽에 알려줬다고 하는 부분이 그러니까 경찰에서 흘러나간 것 같아 보이진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촉구하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뭐 예고한 바대로 어떤 구체적인 피해가 있었는지에 관한 부분은 조금 더 얘기하고 그리고 지금 2차 가해가 굉장히 큰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2차 가해를 어떻게 막을 것인지 그리고 제도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까지 좀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예. 지금 김재련 변호사가 이제 새로운 것들을 좀 그러니까 꺼내올 수 있다는 식의 이제 뉘앙스를 얘기했는데요. 예. 어떤 것이 나올지 그러니까 지금 그동안 사실 지난번 기자회견 하고 나서 일주일여 동안 많은 논란이 또 있었잖아요. 뭐 왜 새로운 게 없느냐, 뭐 이거 뭐 더 추가된 건 없느냐, 뭐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아마 그런 논쟁을 좀 약간 종지부를 찍을 그런 새로운 증거나 어떤 사례들을 끄집어낼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어쨌든 지금 경찰의 태도가 좀 달라졌다는 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예. 어쨌든 이제 얘기가 뭐 각종 고소고발 사건이 있으니까 뭐 이걸 조사하다 보면은 이제 뭐 또 다른 이제 그 사실규명이 가능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이른바 지류를 쫓다 보면 본류가 나타나지 않겠는가 뭐 이런 식의 이야기도 있기 때문에 아마 오늘 이 기자회견이 그런 데 대한 어떤 터닝 포인트 역할을 하는 그런 어떤 그 발화점이 되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봅니다. 일각에서는 지금 이제 그 고소인이 그동안의 피해 사례를 공개한 게 과연 이게 어느 정도 피해인지 우리가 확인할 수 없다고 하는 또 그리고 정치적 공격이나 이런 것들도 일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게 다시 2차 가해로 오는 2차 피해로 오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이번에 좀 종지부를 찍을 만한 얘기들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피해자를 피해자라고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 왔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성단체나 그리고 고소인 측에서 상당히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런 논쟁을 다시 제기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들을 얘기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민간 합동조사단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이 피해자 측에서는 신뢰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입장 표명은 좀 어떤 식으로 할 거라고 보십니까? 계속해서 함께 좀 함께 해달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답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미 입장은 밝힌 것처럼 보여요. 여성단체들에서는 거기에 민간합동조사단에 들어갈 생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